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찬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하셔서...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휴.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 저 나이는 모르죠.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엔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예.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머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우,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아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그냥 멍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음.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거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아, 이게 16이라니까 과연 이어지는 사건들도 얼마나 더 엽기적이고 충격적일지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갑니다. 뒤에 기사를 읽기가 무서울 정도. 진짜로. 진짜 오늘은 그래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거.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쉬워 보여요? 예, 아니, 이렇게 하기엔 예고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기사 지금 4개 읽은 사람인데 오늘도 너무 체력이 왜 이렇게 빠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그 정도로 궁금해 죽겠어요. 귀가 궁금하죠. 네. 그 정도로 궁금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오, 어머,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